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선우 씨. 네, 하나 씨.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10월 18일에 정말 굉장한 경험을 하고 오지 않았나요? 네. 연극 햄릿 조승우 씨가 주연하는 공연의 첫날 공연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승우 배우의 햄릿 첫 공 예매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대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냈느냐 궁금해하잖아요. 네. 저희가가 아니라 제가라고 해주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집 티켓 요정이자 티켓팅 선생이라고 할 수 있죠. 황선우 씨의 티켓팅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연극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원작 희곡 햄릿 그리고 맥베스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 121화에서 저의 소소한 티켓팅 노하우를 한번 톡토로들에게 방출하는 그런 강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소하지 않죠. 그런 노하우를 발휘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강렬한 관극 경험이었고 저희가 공연 보러 가서 톡토로 분들을 만나서 인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저희 좌석에 왼쪽에 톡토로 분이 앉으셨고 또 오른쪽에도 톡토로 분이 두 분이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로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쉬는 시간에는 같이 사진도 찍는 그런 진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선우 씨가 잡은 자리가 앞에서 4열이었잖아요. 네. 아주 앞쪽 자리였죠. 그렇죠. 이 귀한 공연에 좋은 자리를 잡은 거였는데 톡토로들도 금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습니다. 금손인 동시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깨달음도 느꼈죠. 그리고 꽤 가까운 편인데도 모두가 오페라 글래스, 용 쌍안경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배우들의 또 표정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죠. 준비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꽤나 앞자리여서 오페라 글라스까지는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도 혹시나 몰라서 챙겨갔는데 아무래도 배우가 연기하는 표정을 상세하게 살피는 데는 도움이 되었고 특히 조승우 씨가 너무 섬세한 연기를 다채롭게 펼쳐 보여줬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제대로 감상하는 데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번 햄릿의 조승우 배우의 연기는 와 저는 정말 거의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씨는 조승우 씨의 연기를 TV 드라마나 영화로만 봤던 거죠? 네,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은 선우 씨와 맨 오브 라만차를 보러 가기로 다 티켓팅까지 해놓고 물론 그때도 선우 씨가 해줬죠. 다른 일이 생겨서 못 갔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수아진 선배에게 표를 양도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조승우 배우의 연기를 뮤지컬 무대에서 좀 다양하게 봐온 편이에요. 헤드윅부터 시작해서 지킬 앤 하이드, 최근에 오페라의 유령까지 그리고 스위니 토드 이런 작품들을 봐왔는데 워낙에 뮤지컬 무대에서도 연기를 잘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3시간에 달하는 연극 무대의 주연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햄릿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의 몸과 목소리를 통해서 지켜보니까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한 가지 부작용은 뮤지컬로 먼저 봤던 배우이기 때문에 무대를 지켜보다가 노래를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착각이 어떤 순간순간 찾아오기도 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조승우 배우가 무대 위에 있는 거를 뮤지컬 때문에 그 모습이 눈에 익어서 미처 몰랐는데 이게 조승우 배우의 첫 연극 무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는 첫 연극 공연에 첫 공연 날 보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공연 끝나고 나서 왜 퇴근길 찍덕들이라고 하잖아요. 배우가 이제 퇴근하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인사를 나누려는 팬들도 아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이 너무도 놀라워서 구 트위터 현 X에 조승우는 신이다. 그리고 다음 여둘톡 주제가 햄릿과 맥베스다라고 올렸더니 어느 톡토로께서 저희를 흥분케 하는 이슈가 매주 터져서 원래 예정된 방송이 밀리고 자꾸 생방송? 물음표? 생방송 되는 느낌이 흐흐흐 하셨는데 아마도 지난 119화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특집 방송에 이어서 햄릿이 편성된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특집 방송은 정말 누구도 기획할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그 소식을 알게 되고 그 주 일요일에 바로 녹음을 했으니까 긴급 편성된 게 맞죠. 하지만 이번 햄릿과 맥베스 방송은 적어도 맥베스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하자. 우리의 고정 코너가 있잖아요. 여둘 고정 클럽에서 얘기를 하자. 미리 얘기를 해뒀는데 그 즈음 해서 조승우 배우의 햄릿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알게 돼서 이 둘을 엮어서 고전 원전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기획은 미리부터 해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20화는 여둘 고정 클럽 햄릿과 맥베스 조승우와 셰익스피어 편입니다. 톡깔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토로 톡토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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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저희가 올여름에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거나 관련된 공연을 3편에서 4편 약간 각색이 들어간 창작극이 있었으니까 3.5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정도 관람을 했어요. 일단 가장 최근에 조승우 주연의 햄릿이 있었고 그 전에 여름에는 황정민 배우가 주연한 맥베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햄릿을 다른 버전으로 국립극단의 버전으로 본 공연이 있었죠. 이봉련 배우가 주연해서 햄릿 공주의 이야기로 풀어낸 버전을 봤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배우이신 톡토로님의 초대로 광토로님이 초대해 주신 햄릿과 체홉의 갈매기를 섞어서 각색한 이머시브 뮤지컬 흔해 빠진 일 이렇게 공연들을 보았네요. 방금 이머시브 뮤지컬이라고 선우 씨가 얘기를 했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머시브 뮤지컬은 무대가 있고 객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객석과 무대, 배우와 관객이 혼재하는 형태의 그런 뮤지컬을 일컫는 말이죠.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국립극단의 햄릿이 상연될 때 비슷한 시기에 신씨 컴퍼니의 햄릿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는 박정자 배우, 손숙, 정경순, 전무송 배우 이런 분들 좀 관록 있는 배우들이 출연하는 버전의 연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고전의 시대는 온다. 셰익스피어의 시대는 온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무대에 오르고 있지 않나요? 셰익스피어의 시대는 사실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지만 그건 그래요. 400년 동안 간 적이 없어. 연극으로 셰익스피어가 원래 이 모든 작품들이 소설이 아니라 다 희곡이잖아요. 원래 연극을 위해서 쓰여졌던 만큼 이것이 연극으로 계속 무대에 오른다는 게 올해 특히 저희가 크게 느끼게 된 즐거운 재미있는 점이죠. 물론 셰익스피어의 극은 끝없이 상연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스타들이 연극 무대에 오르는 걸로 화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창작 뮤지컬 맥베스도
또 무대에 오른다고 하네요. 저희도 한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전일기에 대한 책인 금빛 종소리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하나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뽑았던 게 맥베스였어요. 근데 그 5작품 중에는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에도 있었는데 책이 나오기 직전에 뉴진스의 버블껌 뮤직비디오에 민지가 들고 있는 책이 민음사 버전의 순수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책이 잘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맥베스를 선정할 때만 하더라도 맥베스 공연이 이렇게나 많고 또 황정민 배우가 맥베스로 출연하는 이런 작품이 무대에 오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다시 읽고 분석하고 또 곱씹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던 터라 이 흐름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겠네요. 하나 씨의 경우에는 원작을 금빛 종소리를 쓰기 위해서 맥베스를 더 깊이 있게 읽었고 저는 영어 영문학 전공자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공부를 해서 많이 까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셰익스피어 수업을 들었고 책들을 읽어온 입장이라 아무래도 이렇게 극을 관람할 때 원작을 미리 읽었다라는 게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의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즐거움의 포인트에는 이거를 이렇게 바꿨구나. 그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고 이 극의 어떤 배역을 바꾸거나 스토리를 생략하거나 더하거나 해서 이 각색을 한 것이 어떤 추가적인 감흥을 자아내는지 어떤 새로움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죠. 그렇죠. 이를테면은 이번 황정민 배우가 출연한 맥베스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맥베스 맨 처음에는 3명의 마녀가 나오는데 이 마녀들을 마남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마녀가 더 친숙한 그런 배역을 마남이라는 말도 어색하잖아요. 남성으로 바꿔서 새로움이 분명 있었죠. 그리고 이 마남 3 배우가 연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거는 현대에 와서 그걸 새롭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는데 또 극 중에서 맥더프라고 하는 장군이 있고 그 장군의 부인인 맥더프 부인 역을 맥더프 장군이 여장을 하고 나와서 맥더프 부인 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맥더프 부인 역은 작은 배역이 아니에요. 짧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뉘앙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인데 이것을 왜 여성 배우를 쓰지 않고 장군으로 방금 나온 사람이 왜 여장을 하고 부인으로 나올까? 이것도 의아했어요. 근데 종합해 보면은 이 맥베스 안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이 마녀 3명과 맥더프 부인을 남성들이 맡고 레이디 맥베스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극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남성들이 있고 여성은 단 1명만 남은 거예요. 레이디 맥베스는 정말 강렬한 인물이긴 하지만 레이디 맥베스와 마녀와 맥더프 부인이 그 주고받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전체 극에서. 근데 그거를 양쪽을 잘라버리고 레이디 맥베스만 남긴 게 많이 의아했고 그리고 여성 배역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왕과 장군들이 나옵니까? 그중에 여러 명을 여성으로 돌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맥베스의 경우에는 배경을 현대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덕션 세트나 의상이 현대 군인의 이야기로 변형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그 군인들 중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남성 캐스팅만 고집했다는 점이 이 작품이 입은 옷은 굉장히 현대 복식으로 가져왔으나 오히려 시대와 다소 맞지 않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마침 그 같은 기간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이봉련 배우가 햄릿을 연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선우 씨랑 저랑 그 NT 시리즈라고 있잖아요. 영국 내셔널 티어터에서 연극을 공연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해외에 판권을 수출해서 해외에서는 영화 상영의 형식으로 그 무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라이센스죠.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국립극장에 가서 그 엔티 라이브 시리즈의 리어왕을 봤죠. 이언 맥켈런 배우가 주연이었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언 맥켈런 경은 반지의 제왕에서 마법사 간달프이기도 하고 또 엑스맨에서는 매그니토잖아요. 그렇게 영화로는 친숙한 분이지만 원래 셰익스피어 극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그분이 연극을 하는 것을 본 것은 물론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지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리고 리어왕은 나이가 많은 노왕이잖아요. 그 역할을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서 그 연기도 정말 놀라웠죠. 그 리어왕 작품도 배경을 현대로 옮겨와서 복식 같은 게 현대복장이었죠. 그리고 거기서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켄트 백작을 여성으로 설정을 해서 그 점도 참신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켄트 백작이 비중이 아주 꽤 있는 인물인데 아무 설명 없이 여성 캐스팅을 해서 현대 관객이 보기에 뭔가 균형이 더 맞다고 느껴지게 만들죠. 이런 것은 아주 자주 일어나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원전을 보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모티브를 담은 것을 알아보는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이를테면 라이언 킹은 햄릿이죠. 햄릿의 모티브가 많이 드리워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밌게 보았던 라이언 킹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면 야 이게 남성이라고 해야 돼? 수컷이라고 해야 돼? 수컷 일색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권력이 너무 당연하게 남성에게서 남성에게로 이어지는 그게 사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더 좀 현타가 오죠. 그래요. 그래서 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느끼죠. 그래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라이온 킹 뮤지컬 저희는 그 뮤지컬 너무 좋아서 2번을 봤는데 그 뮤지컬에서는 라피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개코 원숭이 주술사죠.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남성 원숭이였는데 수컷 원숭이였는데 뮤지컬에서는 여성 사제 같은 느낌으로 그게 전반에 어떤 힘을 들이우는 존재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렇게 원래 남성 배역이었던 인물을 여성으로 바꿔서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바의 친구이자 나중에 파트너가 되는 관계인 암컷 사자 날라의 비중도 훨씬 커졌죠. 그리고 신바의 엄마인 암사자 사라비의 어떤 위엄과 영향력도 훨씬 커졌죠. 셰익스피어 극은 400년 전에 쓰여졌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활발하게 무대에 오르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것의 어떤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현대인인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새로운 변형이 필요합니다. 여두톡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이자람 장군님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장르인 판소리 안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관객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차별적인 표현들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창작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런 시각과 어떤 적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라이온 킹이 햄릿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가 선덕여왕이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야? 아니. 우리가 사내 정치 같은 주제를 한번 다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극을 봐야 돼.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했잖아요. 그게 떠오르네요. 근데 이 선덕여왕의 얘기가요. 라이온 킹이랑 똑같거든요. 미실이 그럼 스카야? 미실이 스카죠. 덕만이가 그럼 신바고? 그렇죠.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투쟁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 라이온 킹과 또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햄릿과 또 비교를 하면서 보면 더 재밌어지죠. 그것은 선우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0년 전에 쓰인 셰익스피어의 극이 인간 보편의 감정과 사건, 역동 같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라이언 킹이 햄릿을 모티브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엊그제 봤던 햄릿을 떠올려 보니까 이 디즈니의 필터라는 것은 정말 강력하네요. 굉장한 비극을 긍정의 이야기로 하쿠나 마타라 바꿔놓는 What a wonderful phrase. 그리고 여둘톡에서도 다뤘던 나는 솔로 16기. 거기서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이거는 오셀로다. 영숙이 이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런 마른 지풀 같은 사람에게 불씨를 던졌더니 이게 화르르 타올라서 일파만파 커지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는 4대 비극 중에 하나의 작품이고 제가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졸업 논문으로 오셀로를 다뤘어요. 뭐라고 썼는지 기록이 안 남아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그때는 제가 좀 빠져있던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이랑 이 오셀로를 연결시켜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이 관계와 자기 자신을 파국에 몰아넣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썼던 걸로 추정이 돼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나한테 오셀로를 졸업 논문으로 썼어 이 얘기는 했지만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과 연결지어서 썼다는 얘기는 나 지금 처음 듣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제가 그때 학부 때 되게 좋아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전공 선생님이 민음사의 셰익스피어 시리즈를 완역을 하신 최종철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한 학기 동안 그 보고서를 썼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4대 비극들 중에서도 이를테면 맥베스 같은 거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햄릿은 죽음과 어떤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사랑이라는 필터를 갖고 있는 오셀로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것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겠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어떤 인간의 태생적 성격적 결함과 그것이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는 어떤 역동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뭘 알기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셀로도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20대 때 읽었던 거랑 지금 읽으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선우 씨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대학교 때 뭐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한 걸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고를 떠나서 아직 세상에 대한 경험치 자체가 아무래도 풍부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권력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금 그래도 좀 더 살아보고 사내 정치도 경험해보고 현실 정치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 그리고 다양한 인간 유형들을 겪어본 시점에서는 셰익스피어 극은 확실히 다시 읽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금빛 종소리 영향으로 선우 씨도 몇몇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다시 읽어보고 와 너무 재밌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맥베스. 네. 근데 저는 선우 씨가 대학교 학부 졸업 논문으로 오셀로를 썼다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오셀로가 사랑의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20대 자신에게 다른 비극보다는 더 다가갔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대학교 때는 비극의 그 비극성이 주는 어떤 무게감과 그 인상 그것의 감흥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 씨는 희극을 더 좋아했다 그랬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는. 네. 저는 12화를 아주 좋아했고 한여름밤의 꿈 이런 것도 좋아했고 셰익스피어의 극 중에 정말 자연에서 뭔가가 달뜬 꿈처럼 가볍고 신비하고 요정들의 세계 같고 숲 속에 전해오는 정령들의 이야기 같은 그런 거를 또 참 좋아했어요. 희극도 굉장히 재밌죠.
항상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뭔가 시차가 있고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헛소동들. 그리고 꼭 마법이나 변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재밌죠. 제가 금빛 종소리에 썼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어떤 지인이 맥베스는 40 넘어서 읽어야 된다. 그때 읽으면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30대 초반이었고 저는 40을 기준으로 뭐는 하지 않는 게 낫고 뭐를 꼭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의 단언하듯 나이를 금긋는 그런 언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그 말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40 넘어서는 맥베스를 다시 한번 읽어봐라 라는 말이.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제가 40이 넘어가지고 그것도 김민철 작가 집에 갔다가 그 집에 맥베스가 꽂혀 있길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걸 빌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읽었는데 그분의 말이 너무 소름 끼치도록 맞았던 거예요. 아, 나는 40이 넘기 전에는 이 작품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웠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읽으니까 이 작품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는구나. 특히 그 작품의 후반부에 있는 어떤 허물을 씹어 내뱉는 듯한 대사, 그게 제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투모로우 스피치?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게 또 꼭 어느 나이에 읽어야 한다는 아니지만 내가 이 나이가 되기 전에는 더 깊숙하게 이해하기 힘든 어떤 것들이 또 있구나. 나에게 맞는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하면 우선 햄릿, 그리고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이렇게 네 작품을 읽었고요. 햄릿이 1601년 셰익스피어가 37세일 때 쓰여졌고 그 뒤로 한 2, 3년 간격으로 이 네 편의 작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시기 중에서는 좀 후반부에 속하는 작품들이죠. 셰익스피어도 살면서 여러 풍파를 겪고 그런 정쟁 같은 것도 지켜보고 권력이 어떤 식으로 싸우고 어떤 것이 사그라들고 또 부흥하는지 이런 것을 지켜보고 난 뒤에 또 어떤 허무함을 느껴보고 난 뒤에 굉장히 근사한 비극들을 엄청 무게감이 있는 작품들을 써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햄릿의 경우에는 셰익스피어의 아들이 죽고 나서 쓰여진 게 그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같은 데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고 추정이 되더라고요. 아들 이름이 햄릿이잖아요. 맞아요. 햄릿이 아니라. 근데 그 원래의 원전이 된 덴마크에 전해 오는 왕자의 이야기에서는 그 이름이 암렛. 공교롭기도 하죠. 약간 그 원래의 이름을 좀 변형한 그런 식으로 썼고 자기 아들 이름과도 유사한 거죠. 이름 얘기하니까 셰익스피어의 8살 연상이었던 아내 이름이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배우의 이름과 똑같잖아요. 앤 해서웨이. 맞습니다. 그리고 앤 해서웨이 남편은 셰익스피어랑 되게 닮았다 그러던데. 저도 그 사진 본 적이 있어요. 순서대로 햄릿과 맥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둘 고전 클럽에서는 보통은 한 작품을 그 배경 지식이나 줄거리,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저희의 감상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오늘의 감상 포인트는 고전을 읽는다는 것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햄릿의 배경은 12세기 덴마크이고 그 왕가죠. 우선 햄릿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령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우선 유령인 존재는 선왕인 햄릿이죠. 아들과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극으로 이것을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이 선왕 햄릿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햄릿 왕자가 이 극의 주인공이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달밖에 안 되어서 어머니인 거트루드 왕비가 아버지 선왕 햄릿의 동생인 클로디어스와 결혼을 합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숙부와 결혼을 한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햄릿의 눈앞에 선왕 햄릿의 유령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뱀에 물려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뱀이 사실은 지금 왕관을 쓰고 있어. 너의 숙부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햄릿은 이 사실에 놀라워하고 경악하면서 선왕의 복수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 구조에서는 말까요? 복수를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맥베스랑 다른 점이 이거 같아요. 맥베스는 어떤 예언을 듣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제 자기의 방해물들을 제거해 나가잖아요. 근데 햄릿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죠. 햄릿은 영문학사에서 어떤 갈등하는 고뇌하는 인간형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인물이잖아요. 너무 내 속에 내가 많아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아버지의 복수도 바로 하지 못하고 이게 사실일까? 이 아버지 유령이 정말 맞나? 존재하는 건가? 내가 헛걸 본 건 아닌가? 우리 숙부가 정말 죽였나? 이런 갈등과 고민을 내내 끌고 갑니다. 그리고 햄릿은 사랑하는 사람이 오피리아가 있고 오피리아의 오빠는 레어티즈 그리고 이 남매의 아버지는 총리인 폴로니어스입니다. 그리고 햄릿의 충직한 친구인 호레이쇼가 있죠. 선왕 햄릿 유령이 한 진술을 듣고 햄릿은 갈등에 빠집니다. 일단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도 있고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임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 엄청난 중압감, 복수심이 있기도 하고 어머니에 대한 어떻게 그 선한 아버지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숙부와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 너무 괴로운 처지가 자기 스스로가 이 햄릿은 울적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면 이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것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종교적으로 더 길고 끝없는 고통 속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도 나고 그런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인물이죠. 그것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대사가 이제는 너무나 클리셰처럼 쓰이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원어로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래서 민음사판에서는 최종철 교수님이 이것을 있음이냐 없음이냐라고 옮기기도 했고 다른 곳에서는 삶이냐 죽음이냐 등등으로 옮기기도 하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많은 대사죠. 햄릿 자신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갈등하는 자살 충동 속에서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그런 입장을 드러내는 대사이기도 하고 혹은 아버지의 유령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되기도 하고 이 대사는 한편으로 까뮈의 시지프 신화 맨 처음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와도 가닿는 것 같죠. 햄릿은 어찌 보면 줄거리가 맥베스처럼 착착 치고 나가는 그런 것과는 달라서 뭐 좀 루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면면이 인간의 심오한 고민들, 철학적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교하게 잘 조직이 되어 있죠. 물론 셰익스피어의 시대에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논쟁도 있고 유실된 부분도 있고 이런 판본과 저런 판본이 더 맞다라고 학자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남아있는 것들로만 봐도 참 어쩌면 1601년에 이런 질문을 담은 극을 상연하고 그것이 그렇게 또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고 비평적으로도 그렇게 큰 호응을 얻었는지 어쩜 이 21세기에까지도 이렇게 중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이게 참 신기하죠. 맞아요. 그 셰익스피어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의지 그 책을 아주 빠르게 훑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최근에 나온 책 아니에요? 맞아요. 민음사에서 나왔고
하나씩 앞으로 집에 와 있길래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인쇄 기술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잖아요. 비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대본을 전체를 배우들이 나눠받지를 않았대요. 자기가 출연하는 부분의 두루마리만 잘라서 조금씩 이렇게 받아서 전체 대본을 파악하고 있는 배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롤이라고 했고 역할을 맡는다 할 때 롤을 맡는다가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최종철 교수님의 해설에 따르면 당시에 극장에서 연극을 상연하는데 이것이 대본집이 출판계로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극장에 연극을 보러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일종의 저작권 관리로 극본이 유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배우가 내가 외우고 있는 다른 배역들의 대사까지 다 암기해서 써서 만든 판본이 있고 그렇게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희곡을 읽는 독서 경험이 아니라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관람을 하는 거야말로 이 극예술의 완전한 버전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읽혀지는 대본을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햄릿은 익히 좀 알아왔잖아요. 예전에 읽은 적도 있고 또 새롭게 읽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방금 선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극예술로 봐야 완전해진다는 것을 저희는 거의 처음 알게 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너무 강렬했어요. 이봉련 배우 주연의 국립극단 버전도 새로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특히 그 물이 떨어지는 연출을 이용한 무대의 효과들이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명상적인 그런 맞아요. 느낌을 줘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번 CJ 토월 극장에서 하고 있는 조승우 햄릿의 경우에는 무대를 되게 깊이 있게 깊숙하게 사용을 하면서 앞뒤에 원근감을 활용해서 배우들을 배치한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세트를 살짝 올려서 층위를 두어서 사건들이 벌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조승우라는 배우가 이 글자들을 살아있게 만들더라고요. 자기 몸을 통과해서. 맞아요. 특히나 햄릿은 극 안에서 자신이 미친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친 척을 하죠. 살아남기 위해. 근데 어느 부분은 실제로 광증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고도로 연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미친 연기를 하고 있을 때는 희극적 요소가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말장난도 많이 하고 몸개그도 있고 그래서 이 극 전체가 너무 무거운 쪽으로만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정말 외줄타기 같이 하잖아요. 그것을 관객들이 일순간도 헷갈리지 않게 이것은 몇 %의 지금 연기이고 이것은 어떤 감정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관객에게 정확하게 매 순간 대사마다 전달을 해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그 수많은 테크닉과 굉장한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쥐락펴락하면서 끝까지 그냥 훅 끌고 갑니다. 단 한순간도 지루한 장면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연극적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120%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승우 배우의 햄릿은 한 1%부터 100%까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신체를 너무 컨트롤을 잘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놀란 게 목소리의 볼륨 자체를 정말 속삭이는 소리부터 내지르는 소리까지 진짜 단계가 너무 분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청력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속삭일 때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 씨한테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대사들이 있어서 조금 속상했어. 대본집이 있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그게 햄릿이야. 셰익스피어가 쓴 게 햄릿 대본집 희곡이야. 근데 대부분 연극들이 이제 작품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고쳐 쓰잖아요. 근데 이번 햄릿 같은 경우에는 각색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원작을 읽고 나면은 이걸 어떻게 각색했구나라는 걸 즐기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거의 원전에 충실한 그런 극인데 이 극이 오히려 이렇게 강렬하다니 그러면서도 아주 현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극은 모든 작품 속에 연극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햄릿 안에서도 클로디어스가 자신의 부친인 햄릿 왕을 정말로 죽였는지 독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극중극이 삽입되죠. 그렇죠. 극중극에서 선왕을 이렇게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자 클로디어스가 훔칫하고 놀라는 장면을 보고 확증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햄릿이 끊임없이 연기하는 광증, 미친 상태의 묘사도 일종의 극중극, 연극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활용한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흔해 빠진 이를 봤을 때도 거기에 오피리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오피리어가 미쳐버리고 물에 몸을 던지게 되고 그 장례식 장면을 굉장히 공들여서 연출을 했던 뮤지컬이 흔해 빠진 일이었고 그 장면이 인상에 깊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 햄릿 연극을 보면서도 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권력을 이어받은 왕자가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으면서 또 자신의 복수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망설임 같은 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지연 상태를 가진다면 여자는 정말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미친 척을 하고 있을 때 여자는 진짜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오피리어 연기를 한 이은조 배우도 아주 기억에 남았고 햄릿이 상대 배우들과 붙는 1대1 투샷의 장면들이 이것은 연극 용어가 아니지만 두 명의 배우들이 무대 앞에서 대사를 주고받는 그런 씬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햄릿이 오피리어의 죽음 앞에서 흔해 빠진 일 뮤지컬에서는 오피리어의 장례식 장면을 충분히 공들여서 연출을 해서 그녀의 넋을 좀 달래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연극 햄릿에서는 그 부분이 없거든요. 장례식이 굉장히 간결하게 연출이 되고 그래서 오빠의 레어티스도 이거밖에 없느냐 의식이 뭐 그런 대사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오피리어의 죽음을 달래주는 그것을 위로하는 의식으로 보이는 거는 햄릿의 동작, 몸짓인 것 같아요. 오피리어의 시신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꽃을 시신 위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죠. 이야기가 담겨있는 꽃을. 그것을 아주 천천히 몸으로 표현을 하고 터덜거리면서 걸어서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데 정말 그 장면 동안 수천 명의 관객들이 숨을 안 쉬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숨을 안 쉬었어. 못 쉬었어. 너무 압도되어서 거기에 다들 집중하느라고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피리어의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애통함의 표현과 나중에 여러분 이건 스포일러는 아니에요. 이건 400년 된 이야기고 셰익스피어 비극은 사람이 다 죽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은. 거트루드 어머니가 죽었을 때의 그 애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의 연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울부짖고 슬퍼한다 이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 보이는 슬픔과 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애도의 그 방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배우란 뭘까? 연기란 어떤 예술이기에 한 사람의 머릿속과 두뇌와 이 몸의 관절들과 표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저런 걸 하는 걸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맞아요. 오피리어의 죽음 앞에서 햄릿이 보이는 그 무릎을 꿇기 전에 저는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조승우 배우가 오른손을 그 시신 위로 선체로 손을 잠깐 올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손을 내려서 자신의 옷자락을 부여잡아요. 근데 그런 디테일만으로도 너무 감정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눈물 흘리고 애도하고 또 어떤 절규가 밖으로 배어나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정이 진실되게 느껴져서 겪은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근데 이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면 음. 조금 극이 변질되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오페라 유령 보고 와서 항상 유령 너무 싫었는데 조승우가 연기를 한 바람에 유령한테 이렇게까지 연민이 느껴지는 건 처음이야. 왜곡, 현실 왜곡장처럼. 네, 정신 차려야죠. 아, 그리고 햄릿이 정말 굉장히 종교적인 극이라는 거를 이번 연극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클로디어스가 혼자 자신의 죄를 독백하면서 촛불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햄릿이 그의 고백을 듣고서 이 사람이 자기 아빠를 죽인 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고 칼을 들고 뒤에서 다가가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충동을 느끼지만 지금 죽이면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 벌을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칼로 이 사람을 찌를 수는 없어. 물론 약간 햄릿의 핑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는데 그 장면이 갖고 있는 굉장한 긴장감? 맞아요. 무슨 카라바조 그림 같았어요. 촛불이 일렁이고 있기 때문에도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클로디어스에게 다가갔을 때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입술을 달싹이는 걸로 대사 전달을 했다가 조금씩 멀어지면 볼륨이 사람 몸에 이런 버튼이 달려있는 것 같아. 샥 하고 이렇게 소리가 커지면서 대사가 올라가고 이게 마치 불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프로그래밍 된 것 같은 정교함으로 그것을 해내죠. 실시간으로 무대 위에서. 얼마 전에 선우 씨랑 제가 예지와 패기구가 나오는 음악 공연에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 네. 막 우리가 앞에 가서 춤을 추면서 막 음악을 열심히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또 패기구는 DJ이기도 하니까 저쪽에서 디제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잔디밭에서 좀 놀고 쉬려고 간 거였잖아요. 근데도 그 커다란 화면으로 비치지만 옆에 보면 조그맣게 그 사람의 현현이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주는 에너지가 확실히 있고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장르이건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실체가 저기 있고 지금 이 순간은 뭐 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 실시간의 저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강렬함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도 크게 느꼈습니다. 아까 오피리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햄릿에서 오피리어의 죽음 장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리잖아요. 특히 민음사 햄릿 표지에도 나와 있는 존 에버렛 밀레이가 그린 이 오피리어의 죽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 때문에 물에 둥둥 꽃을 쥔 채로 떠있는 인상적인 그림이죠. 이 그림이 또 사실은 물에 빠진 죽은 사람인 건데 이것을 정말 미화해서 그려놨죠. 그리고 이런 장면은 대중문화에서 계속 끝없이 오마주, 패러디 등등이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많이들 떠올리고 극 중에 그래 오피리어의 죽음 그 장면이라고 떠올리지만 원작을 읽어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지는 않고 오피리어는 이러저러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트루드가 전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 전해주는 장면의 묘사가 한편의 시 같아요. 죽음이 좀 기이한 방식으로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기도 해 있는 매우 시적인 일종의 한편의 시죠. 물이 거울면처럼 있고 그 위에 흰 버드나무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오피리어가 꽃을 엮은 화관을 그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고 하다가 물로 빠져버리는 장면이 이건 참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말로만 표현이 되는데도 그 장면의 기이하고 으스스한 아름다움이 전해 오게 되죠. 이것은 원작을 읽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감흥입니다. 약간은 변태적인 데도 있죠. 젊은 여성의 죽음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는. 근데 예전에 햄릿을 읽었을 때는 오피리어가 햄릿의 사랑의 대상이고
햄릿이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희생된 가엾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연극을 보면서는 햄릿과 오피리어가 약간의 거울상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햄릿은 미친 척을 하면서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라면 오피리어는 미치고 싶지 않았는데 미쳐버려서 사실 이 죽음이 자살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기 어려워진 상태가 되면서 스스로의 선택이든 내몰려서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자살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그렇게 갖추어서 해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선우 씨 얘기처럼 정말 투비와 나투비가 햄릿과 오피리어로 양분되어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들죠. 그리고 또 20대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이 이게 프로이트의 등장 이전이기는 하지만 햄릿이 굉장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인 이야기구나. 이런 게 연극에서도 많이 느껴졌고 어머니가 숙부와 같이 잠자리에 드는 사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서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성적으로 액티브한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골똘하게 파고들다가 미쳐버리면서 오피리어까지도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몰아가면서 수녀원에나 가 그런 유명한 대사를 하죠.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와 약간 모자 사이에도 걸쳐있는 성적인 긴장 같은 거 그런 게 거트루드 역할을 맡은 정재은 배우의 존재감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됐어요. 이번 공연에서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톡토로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좋은 연극 프로덕션이 안정되면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공연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대를 걸어보면서 원작을 읽으면서 또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맥베스로 넘어가 볼게요. 햄릿이 1601년에 발표되었고 맥베스는 1605년에서 6년 사이에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가장 나중에 쓰인 작품이고 가장 짧은 작품이죠. 그래서 맥베스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고전은 지루하다는 인식을 깨주는 그런 작품이죠. 아주 응축되어 있고 그만큼 이 작품의 대사들이 다 함축적이고 또 셰익스피어는 운문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사를. 운문 비율이 맥베스의 경우에는 98%에 달한다고 해요. 그 약강 오복격이라고 하는 운율을 살려서 운문 대사를 썼고 또 그것을 살린 번역을 하려는 시도도 민음사 버전에서 있었죠.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이 함축적인 대사들이 한 번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리듬에 젖어들게 되면은 대사가 함축적인 만큼 그 대사를 분석했을 때 마치 프리즘을 빛에 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햄릿 얘기할 때는 막 같이 떠들었는데 맥베스 얘기를 시작하니까 좀 마음 편해졌어요. 우리 고전 1타 강사 금종 선생님 얘기를 수업을 들으면 되겠구나 하면서 안 그래도 민음사의 지금 금빛 종소리 강의 시리즈 중에 4번째 편 11월 말에 있을 강의가 줌으로 하는 거죠. 그게 맥베스 편입니다. 네네. 맥베스 편 오픈하면 또 알려주시고요. 10월 24일 내일 모레는 하두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 줌 강의가 있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4대 비극은 다 그 주인공 이름이 작품의 제목이죠.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 그러네. 그리고 비극은요. 희극과 달리 이 주인공이 사회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시 재통합되지 않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 죽음을 맞든가 아니면 굉장히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다시 재통합이 되지 않는 게 비극의 형식인 건데 이런 비장미를 느끼게 하려면은 이 비극 주인공의 신분이 높을수록 그 낙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장미의 정도가 더 커지는 거죠. 떨어질 때가 더 깊숙하니까. 그래서 햄릿은 왕자고 오셀로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고 리어 왕은 왕이죠. 그리고 맥베스는 장군이었는데 왕위를 탐내서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맥베스는 제일 처음에 아까 마남 이야기를 했지만 새 마녀가 나와서 맥베스를 홀리죠.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돌아가던 길에 마녀 셋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녀 셋이 기묘한 이야기를 하죠. 맥베스를 환영하라. 글래미스 영주시다. 마녀 2가 맥베스를 환영하라. 코도의 영주시다. 마녀 3이 맥베스를 환영하라.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새 마녀가 등장하는 게 너무나 효율적으로 쓰이죠. 첫 번째 글래미스 영주는 지금 현재 맥베스의 지휘입니다. 근데 맥베스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코도 영주로도 임명이 된 상태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모르고 있고 두 번째 마녀가 코도의 영주시다라고 하니까 아니 코도 영주는 번성하고 있고 내가 아닌데 이건 잘못된 정보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곧이어서 당신이 코도의 영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듣죠. 그렇죠. 이제 하나 남은 거죠. 왕이 될 거라는 예언. 근데 순식간에 3분의 1만 진실이었을 때는 에이 틀린 정보네 라고 생각하지만 3분의 2가 되면 50%를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 마음이 두 번째까지 진실이라면 세 번째 왕이 될 거라고? 이것도 진실이 아닐까? 근데 이 마녀들의 농간에 의해서 이게 농간인지 아니면 정해진 운명을 전해주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순식간에 자기 속에 있는 줄도 몰랐던 맥베스는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 될 운명인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마침 자신의 성으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덩컨 왕이 와서 이 성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죠. 근데 이 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레이디 맥베스? 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지금 현대 독자의 눈으로 읽으면 정말 흥미로운 캐릭터일 맥베스 부인 레이디 맥베스가 나옵니다.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주체적인 그리고 가장 악마적이기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맥베스 부인은 오히려 맥베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덩컨 왕을 시해하려고 들죠. 그래서 맥베스를 부추기고 맥베스는 좀 이 시해 직전에 망설이기도 하지만 어떤 남성다움을 증명해야 된다는 중압감과 레이디 맥베스의 부추김과 이런 것으로 덩컨 왕을 결국은 시해하게 되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게 되죠. 햄릿은 클로디어스를 죽여야 하지만 그리고 죽이고 싶기도 하지만 그걸 행위로 옮기기에 계속 머뭇거리는 인물이죠. 그게 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잖아요. 근데 맥베스는 하다가 이제 죽여버린 거죠. 죽이고 나서의 이 피칠갑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밤이 점점 짙어지는 이미지와 피가 점점 차오르는 그런 이미지고 그리고 매우 스타일리시하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매우 간결하고 강력하고 스타일리시한 이야기입니다. 햄릿이 분량이 훨씬 길잖아요. 전체적인 러닝타임이 길어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이 비극의 무게감을 왜냐하면 관객들이 내내 긴장하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약간의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들 좀 바람을 피식피식 빼주듯이 압력을 덜어주는 그런 조연들의 희극적인 장면들이 조금 더 많다고 느껴졌어요. 맥베스에도 그게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간결한 편이죠. 맥베스에는 문지기의 어떤 너스레라든가 맥더프 부인이 자신의 아들과 주고받는 어떤 농담 같은 것은 그런 압력을 좀 빼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어떤 들끓는 사리와 권력욕 그리고 피를 동반한 야망 때문에 더 이상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곳까지 그 유명한 피는 피를 부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맥베스에서 나오잖아요. 자신의 첫 살인으로 인해서 피의 바닷속으로 점점 들어가서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인물이
리처드 3세거든요. 리처드 3세는 권력욕과 상승욕구의 화신이어서 정말 잔인하게 모두를 다 죽이고 위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인물이라면은 맥베스는 죄책감이 이 사람의 키워드죠.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살인이 이어지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쳐가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손이 피로 얼룩지고 그것이 씻기지 않는다는 환영에 시달리죠. 결국 레이디 맥베스도 죽고 자기는 성군이었던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이고 여러 충신들을 또 그 충신의 가족들을 선량하기만 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와 왕위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야망을 불태우고 함께 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동료인 레이디 맥베스도 죽고 자신의 운명은 점점 옥죄어 오고 그런 때에 그 허물을 씹어뱉는 듯한 대사가 바로 그 유명한 투모로우 스피치입니다. 제가 40이 넘어서 맥베스를 읽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정말 후벼 파듯이 다가왔던 대사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톡토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대사이기 때문에 맥베스 투모로우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수없이 많은 배우들이 이 독백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언 맥켈런 경이 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어 왕을 이언 맥켈런이 연기한 엔티라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영국 배우들은 그 전통적인 연극 무대에도 많이 섰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극을 연기한 클립들이 유튜브에 아주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최종철 선생님이 번역하신 투모로우 스피치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과 또 내일과 그리고 또 내일은 이렇게 옹졸한 걸음으로 하루하루 기록된 시간의 최후까지 기어가고 우리 모든 지난 날은 바보들의 죽음 향한 길을 밝혀주었다. 꺼져라 짧은 촛불. 인생이란 그림자가 걷는 것. 배우처럼 무대에서 한동안 활개치고 안달하다 사라져버리는 것.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은 건데 소음, 광기 가득하나 의미는 전혀 없다. 정말 허무 그 자체 같지 않나요? 저는 이 대사가 막 몸 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서 그 사이로 찬바람이 훅 불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직 40 안 된 톡토로들은 잘 모를 거예요. 햄릿이랑 또 비교를 해보게 되네요. 햄릿은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야기라면 맥베스는 죽여선 안 될 사람을 죽여놓고 괴로워하는 이야기네요. 맞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레이디 맥베스 모놀로그도 한번 찾아보시면 레이디 맥베스가 그런 사리가 몸속으로 확 차오르면서 밤의 기온을 자기 몸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흑화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도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고 너무너무 강렬한 장면이니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햄릿도 마찬가지지만 맥베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도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요. 맞아요. 아주 뛰어난 영화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거미집의 성. 이 영화도 저희 같이 봤었죠. 일본의 봉건 시대로 배경을 옮겨놨는데 맥베스의 어떤 어둡고 으스스하고 오싹한 그런 느낌의 미학을 너무너무 잘 살려놨어요. 네이버에서 편당 구매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뒷얘기인데 그 맥베스 역할 한 배우가 나중에 화살이 막 날아오면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표정 같은 게 엄청 리얼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구로사와 아키라가 사실 그거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화살이긴 했는데 그 사실을 안 알려주고 화살을 쏘게 했대요. 그래서 이 배우는 진짜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장면이 화면에 담긴 거예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배우가 밤에 그날 촬영 마치고 술을 마시다가 총인가 뭔가를 들고 구로사와 아키라 죽인다고
막 달려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옛날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미집의 성, 또 맥베스 원작과 함께 추천드리는 영화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와 햄릿을 사실 한 작품당 이야기하려면 하염없이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짧게 소개를 드렸어요. 오셀로와 리어 왕도 정말 굉장한 작품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원작들을 읽어두신다면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주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4대 비극의 절반을 다뤘고 훨씬 많은 작품들이 있죠.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당대의 정말 엔터테이너였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17세기 초 막 이럴 때 극장에 사람들을 수천 명을 불러들이는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막 SNS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단지 입소문으로 이거 재밌대더라 하면은 수천 명이 그 극장에 가서 보고 또 재미없으면 그렇게 막 뭘 던졌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아남는 이야기를 썼으니까 이게 얼마나 생명력이 굉장하겠어요.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스스로 배우이기도 했고 극작가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기도 글로브 하죠. 그렇죠. 시인이기도 하고 글로브 극장의 대주주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돌 출신이 음악 프로듀스도 하면서 엔터사 사장이기도 한 약간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네. 대단한데? 그리고 글로브 극장에 얽힌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11월 말에 있을 금빛 종소리 맥베스 강연을 신청하시면은 제가 길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베스에 대해서는 금빛 종소리 책에서도 조목조목 아주 열심히 다뤄두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한마디 혹시 덧붙여도 되나요? 조승우 화이팅입니다.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톡토로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둘톡을 다시 찾아주시는 광고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둘톡 광고 후에 광고주님들이 기대 이상으로 판매량이 는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죠. 네, 톡토로들의 화력이 그만큼 굉장한 게 아닐까 싶고요. 오늘도 여둘톡에서 광고를 했던 2번이나 있었죠. 그러네요. 네, 그런 브랜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구밭입니다. 동구밭은 저희가 실제로 즐겨 사용하고 있고 품질에 대해서도 브랜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소개를 드리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번에도 아주 좋은 프로모션과 함께 동구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구밭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발달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고 그리고 전 직원 50% 이상을 발달장애 사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제품도 다양한 용도에 맞춰서 바 형태, 그러니까 비누 형태로 출시가 돼서 플라스틱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욕실에서 동구밭의 샴푸바, 트리트먼트바, 가꾼 비누 이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욕실의 풍경 자체가 단촐해지고 굉장히 깔끔해졌죠. 맥시멀리스트인 선우 씨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현대인은 인지자원이 고갈되기가 쉽다고 하잖아요.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쓰이는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동구밭 비누 3종을 이렇게 쓰게 되고 나서 다른 것들도 가끔 기분 전환용으로 쓰기는 하지만 주된 게 딱 정해져 있고 그게 아주 자리를 덜 차지하고 있으니까 쓸 때마다 아주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개운하게 씻기는 것도 있겠지만 두뇌에서 그것을 개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심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플라스틱 용기들이 계속 배출이 될 때는 좀 죄책감, 마음이 무거워지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몸을 씻는 제품들 그리고 저희 고양이들 씻겨주는 제품도 동구밭을 사용을 하면서 확실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배출한다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 같은 것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설거지바입니다. 설거지바도 저희가 지금 쓰고 있죠. 네. 근데 선우 씨 그거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액체형, 펌프형 주방세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원래 원액 그대로 쓰면은 안 되고 희석해서 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희석해서 잘 쓰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수세미에 바로 짜서 쓰곤 했지. 네,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수세미에 짠 다음에 물을 약간 묻혀서 거품을 내서 썼네요. 근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봤더니 물 1리터당 세제 1.5ml를 쓰는 게 정량이래요. 진짜? 66배를 희석해서 써야 그게 정량이래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독하게 사용하고 있었네요. 근데 희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잔류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식기를 통해서 몸에 들어오게 되는 양도 많아질 테고요. 그렇죠. 동구밭 설거지바의 경우에는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유래 지방 산염을 사용하고 또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스틱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물에 희석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이 거품을 내고 난 뒤에 바로 쓸 수 있죠. 물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잔류 성분에 대해서 액체 세제에 비해서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어서 유아용 식기를 쓸 때 육아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다고 정보를 많이 주고받죠. 동구밭 네. 제품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육아는 하지 않지만 묘르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특히 고양이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아파서 처방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고양이 그릇이 설거지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동구밭 설거지바를 사용해서 설거지를 하면서 조금 더 순하게 씻기는 느낌이 들어서 고양이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설거지바의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지만 새롭게 동구밭에서 보내주신 제품이 풋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일단 향도 좀 상큼하게 풋풋한 향이 나고요. 이 재료가 낭비되는 풋귤 껍질을 업사이클링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동구밭은 이 농수산업의 부산물로 낭비되던 그런 원료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내서 좋은 제품으로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바를 쓰면서 이게 아주 순하기 때문에 세정력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써본 바에 따르면 세정력도 아주 우수합니다. 굉장히 뽀득뽀득 씻기고 거품도 아주 풍성하게 잘 나고 헹굴 때도 뽀드득 개운한 느낌으로 헹궈집니다. 유해 성분이 없기 때문에 맨손 설거지를 해도 안전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설거지바 여러 시리즈 중에 그릇에 밴 냄새를 제거할 때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게 녹차 설거지바라고 해요. 녹차 설거지바는 비건 인증을 받았고 배어있는 향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또 상쾌한 향이 있죠. 네. 자, 맨손으로 뽀득뽀득 설거지하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보습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동구밭에서 핸드크림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패키지가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가벼운 틴 케이스에 들었습니다. 돌려서 열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발라보면은 굉장히 촉촉하게 영양분이 많으면서도 이게 오래 겉돌지 않고 손에 흡수가 굉장히 빨리 돼요. 근데 이게 동구밭 핸드크림 시어버터잖아요. 네. 저는 근데 핸드크림을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약간 못 견디죠. 그 기름기가 남는 거를. 네, 특히 시어버터 제품의 경우에는 나 이거 좀 안 맞던데 손에 끈적하게 남아있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제형이 제가 처음 느껴본 느낌입니다. 저는 그래서 동구밭 핸드크림 소개 못할 줄 알았어요. 내가 반대해서 하나씩을 통과를 못해서. 왜냐하면 되게 안 맞아 하는 제품이 많으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영양분이 많으면서도 겉돌지 않아서 마음에 든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주더라고요. 바로 스며들어요. 바를 때 이게 기름 성분처럼 손 피부 겉에서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아니라 시어버터 제품인데도
아주 라이트한 느낌이고 라이트한 느낌인데도 발랐을 때 보습은 짱짱하게 되는데 그게 남지 않아요. 그 피부 겉면에 남지 않아서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향이 없습니다. 원하는 향을 위해서는 바디 제품이나 향수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핸드크림은 아주 자주 바르니까 향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보습이라는 기능에만 충실하게 만들어져서 그것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 경우에는 차를 마시니까 조그만 찻잔을 코앞에 입가에 가져와서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향이 강한 제품을 쓰게 되면은 차향을 느낄 수가 없어서 무향인 제품이 항상 또 구비돼 있거든요. 차 마시는 곳에서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걸로 바꿨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시어버터 제품인데도 다구를 만졌을 때 그 핸드크림의 기름기 같은 게 다구에 묻지 않아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 제품을 소개하는 문구가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뭔데요? 꾸덕한데 슥 하고 샥 바르면 보송한 제형의 핸드크림. 근데 딱이지 않나요? 아니 진짜 이 제품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네요. 써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은 진짜 처음이에요. 꾸덕한데 슥 하고 샥 바르면 보송해요. 그리고 공정무역을 통해서 얻은 지속가능한 원료 시어버터 2% 함유라고 돼 있는데 저는 시어버터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시어버터 나무 열매를 20kg을 수확해가지고 이러저러한 공정을 거치고 나면은 시어버터를 얻게 되는 게 1.5kg밖에 안 된대요. 부르키나파소와 가나에서 10만 명의 여성들이 자연에 해가 없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채집해서 공정한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제품인 거죠. 그리고 이 틴 케이스에도 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이 꽤나 넉넉한데 그 제형 때문인지 들어보면 꽤 가벼워요. 그죠? 눈에 거슬리는 디자인 요소가 없이 아주 깔끔하게 틴 케이스 본연에 충실한 그런 형태여서 어디에 놓고 쓸 때 못생겼다라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책상 위, 테이블 위 풍경에 스며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 톡토로들이 그냥 사게 할 수 없죠. 자, 이제부터 할인 방법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동구밭 자사몰에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코드입니다. 필요한 제품을 다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나서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할인 코드 입력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톡토로, 한글로 톡토로라고 적어 넣으시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0,000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근데 이 할인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동구밭 자사몰에서 저희가 소개한 설거지 품목들, 설거지와 관련된 제품들을 30% 할인을 하고 있어요. 30% 할인된 제품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할 때 10% 추가 할인, 최대 10,000원까지 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1년 내내 쓸 수 있는 설거지바를 쟁여놓을 그런 기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30% 할인은 10월 말까지이고요. 저희 톡토로 코드를 쓸 수 있는 것은 11월 12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 설거지 품목들의 할인을 하고 있는 10월 30일 이전에 톡토로 할인 코드도 사용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핸드크림도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10%고요. 10월 말까지 행사 중입니다. 여기에도 톡토로 코드를 넣으면 10% 추가 할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저것 필요하신 제품들 한꺼번에 다 장바구니 담으시고 결제하는 단계에서 할인 코드 입력에 톡토로 한글로 써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아스토니쉬 세제에 대해서 또 할인 코드 알려드렸잖아요. 아스토니쉬는 영국 브랜드, 그래서 영어로 톡토로입니다. TOC, TORO고요. 동구밭은 한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글로 톡토로라고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랬죠. 자, 톡토로 여러분, 주방과 바닥과 욕실과 설거지하고 나서 청소하고 나서의 손의 보습까지 온통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둘 애드 앵콜을 원하시는 브랜드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119화는 경축,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댓글들 소개에 앞서서 제가 일종의 해명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연대는 한강, 고대는 사대강 이야기를 하면서 또 두 번이나 하면서 한강 작가님 수상 소식에 이어진 여러 농담과 드립들 중에 최고인 것 같다라고 두 번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대 출신 여러분들이 킹받겠죠. 저는 근데 바꿔서 한강 작가님이 고대 출신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대 출신이어서 고대는 한강, 연대는 사대강으로 나왔어도 진짜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찰진 드립이고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농담의 포인트는 사실 고대보다는 이명박이라는 개인을 흉보는 그런 농담인 거죠. 일단 두 개가 구를 이루잖아요. 대구를. 근데 연대는 한강 했을 때 한강 작가님의 이름인데 고유명사인데 이게 또 한강, 한 리버를 일컫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잖아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연대는으로 시작했는데 뒤가 고대는이에요. 연대와 고대는 연고전이라는 것도 하고 라이벌 대학이라고 하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구문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고대는 다음에 온 게 다른 무슨 낙동강 이런 게 아니라 섬진강이 아니라 사대강이잖아요. 사대강은 고대 출신의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실정의 사례죠. 근데 한강 다음에 기대하지 못한 사대강이 나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농담 중에 대비가 가장 강렬한 거죠.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이한 온 국민이 축하하는 어떤 것이고 사대강이라는 것은 온 국민에게 폐해를 끼친 무언가이기 때문에 이 대비가 시의적절하면서도 대비가 가장 강렬할 때 나온 농담이라서 저는 수사학적으로도 이를테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농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대인의 지성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출신 학교와 저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톡토로들이 하나 작가님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라든가 라임이고 뭐고 고대는 김연아라고요. 뭐 이런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이제 킹받는 정도의, 왜냐하면 놀린 거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고대 전체를 디스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성을 믿는 거죠. 근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연대 한강 고대 사대강 발언은 좀 불쾌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대 대표는 아니잖아요.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분이 고대 대표가 아니듯이 한강 작가님도 연대 대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혐오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용어를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은 혐오 발언,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와 소수자를 비난하면서 그런 비난 여론을 선동하는 그런 표현들을 혐오 발언, 혐오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장애가 벼슬이냐, 맘충들은 집구석에나 있어라, 동성애자들은 사탄이다, 이런 게 혐오 표현이죠. 고대생들은 소수자나 약자가 아니므로 그 표현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것을 킹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불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고대를 비하하는 말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혐오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그런 발언이 나오지조차 못하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너무 경직된 사고라고 생각해요. 뭐 저의 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혐오 표현이라는 데는 저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설명이 길게 필요하다면 그 농담이 성공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명 잘 들었습니다. 안젤로님의 댓글입니다.
출근하며 이번 에피소드 즐겁게 들었습니다. 10월 10일 저는 전공의들이 떠난 지 8개월째인 병원에서 당직 중이었어요. 다행히 콜이 많지 않아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업무용 컴퓨터에 뜬 소식에 흥분하여 검색해서 진짜인지 확인하고 SNS에 잽싸게 공유하고 어디 말할 곳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다가 저에게 메신저로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있던 병동 간호사에게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탔어요 라고 메시지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간호사님은 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맞나요? 하며 잠깐 당황하다가 정말이라면 대단히 축하할 일이라며 함께 기뻐해 주었네요. 다음 날 외래 진료까지 봐야 해서 틈틈이 자두어야 했던 당직 날이었음에도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채식주의자를 다시 읽고 이전엔 잘 알 수 없었던 주인공의 슬픔과 고통을 새로 곱씹게 되었어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가 4.3 유족이어서 차마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셨네요. 하트스토퍼님께서 언니들 크레센도로 커지는 흥분의 하이톤 오프닝에 저도 다시 그날의 저녁처럼 심장박동수 높아지고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 모인 톡방에서 소식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선물하기로 친구들에게 한강 작가님 책을 보냈답니다. 와, 그 책들 받아보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동나서 이렇게 대란 상태인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듯 그날 밤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네요. 비단 같은 한국인이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한강 작가님이 수상하셨다는 것이 감격적이었고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 했던 책들을 온 국민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오랫동안 찾아보겠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노벨상 보는 눈이 탁월하구나 인정. 어딜 가든 한강 작가님과 책 얘기가 들려오는 요 며칠 내내 행복합니다. 톡토로 유니버스엔 독서인들이 많지만 우리 밖에 나가면 외롭잖아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외로운 독서인이라 책 읽는다는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운데 한강 작가님 장르 영업을 월드 클래스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듣다 말고 감격해서 장문의 댓글 남겼네요. 마저 들으러 갈게요. 흐흐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고 이옥선 작가님 고정 코너라니 반가운 목소리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첫 회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셨어요. 네, 이옥선 작가님 고정 출연 소식에 많이들 기뻐해 주셨는데요. 이옥선 작가님께 물어보고 싶은, 상담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 8통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았다가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미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화 들으며 도합 약 5만 번째 벅차 올랐습니다. 흥분되는 마음에 콧구멍을 벌렁이며 듣게 되는 회차였어요. 저는 한강 작가님 작품을 읽을 때마다 글을 읽는다기보다 마주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와 말없이 눈을 마주보고 있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아는 순간처럼 느껴진달까요? 글 너머에서 고요하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기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소란스럽고 혼란한 요즘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 가진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더욱 벅차오르고요. 이번 화가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라고 하셨는데 듣는 내내 좋은 걸 좋다고 너무 좋다고 나눠주셔서 행복했습니다 하셨네요. 좋은 걸 실컷 좋다고 말하면 또 말하는 저희도 너무 행복합니다. 군산 저어세님께서 저 자랑할래요. 10월 10일은 제 생일이에요. 오. 한강절이 제 생일이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하우토토로님께서 너무 좋은 정보, 좋아하는 정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님 얘기도 여두레드도 아스토니시였죠. 스포티파이 무료, 이옥선 작가님 고정 코너도 정말 너무 좋아요 하셨네요. 우리가 지난 회에 정말 다양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그러게요.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샷추가 500원 님의 댓글입니다. 노벨상을 받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조용히 글을 쓰고 싶다는 한강 작가님에게 톡토로의 1위 1비 정신 전파가 시급합니다. 축하 파티로 캐모마일 차 한 잔이라니요. 하지만 우리가 대신 냅다 즐겨보아요.
이 흥분과 감동이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한강 작가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지만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작가 소개가 더해졌다기에 다시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노벨 문학상 원어 보유국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참 기쁘고 벅찬 일이네요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천했던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 책을 이렇게 책날개를 넘겨봤을 때 소개 맨 마지막에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너무 좋아. 네, 이미 그게 반영된 책들이 그러니까요. 서점에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새롭게 프로필이 추가된 책을 받아보신 톡토로들 아주 벅차실 것 같네요. 그림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 문학소녀셨고 책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희 자매를 키우시느라 평생 일하고 공부하시느라 그 좋아하는 책을 읽는 모습을 한동안 볼 수 없었답니다. 집에서 책이라고는 각종 자격증 책만 보셨어요. 그 모습이 늘 안타까움으로 저에게 남아있었나 봅니다. 이번에 이옥선 작가님의 즐거운 어른을 접하고 제가 읽어보기 전에 엄마에게 선물로 사드렸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에게 책 선물은 처음이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작가님처럼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샀어. 그러니 시간 내서 꼭 읽어보고 나한테도 빌려줘 라고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책을 후루룩 읽으셨고 작가님에 대한 놀라움을 저에게 토로하셨어요. 이는 제게 특별하고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렸고 엄마는 한강 작가님 책을 궁금해하셨어요. 제 책장에 있던 한강 작가님의 책을 꺼내드렸고 그렇게 엄마는 요즘 매일 저녁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제법 친한 모녀 사이지만 둘이 책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들로 요즘 서로 책 이야기도 많이 하며 대화의 창이 넓어진 게 흥미롭고 신기하네요. 이렇게 쉽고 좋은 걸 왜 그동안 못 해드렸나 싶어요. 그 계기가 되었던 이옥선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거슬러 올라가 여둘톡을 들려주시는 황선우 김하나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엄마에게 여둘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네요 하셨어요. 어머니가 톡토로가 되시면 저희에게 또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흐뭇한 댓글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동키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작가님들,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에 버금가는 기쁨. 이런 광고 너무 좋아요. 집이 반짝반짝 친구 집에 있길래 보기는 했지만 세제들이 거기서 거기지 싶었는데 와, 이건 신세계입니다. 청소하고 나서도 잔향 때문에 새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상입니다. 욕실 줄눈이 몹시 눈에 거슬렸던 톡토로 드림 하셨네요. 줄눈을 아스토니쉬 베스룸 클리너로 청소를 하셨나 봐요. 만족이 그래서 아주 팡팡 느껴집니다. 저도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캡틴 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지난주에 아무런 예고 없이 에피소드는 끝이 났지만 이번 주 주제는 예상 가능했답니다. 선 댓글 다운로드 후 청취입니다. 한강 작가님 덕분에 열심히 종이책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새 책에서 새어나오는 기름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고 있어 이북으로 책을 보며 위로는 하고 있지만 종이책이 주는 사각사각 느낌은 채워주지 못하죠. 한국으로 휴가 가면 즐거운 어른, 금빛 종소리, 한강 작가님 책 모두 종이책으로 사버릴 거예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인쇄소들이 다 한강 작가님 책들 주문을 소화하느라고 굉장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출판계에도 그 영향으로 신간 출간을 미루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한강 작가님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서는 원래 꼬리를 물고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양한 독서의 흐름으로 스스로의 책 읽기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모두에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트위터에서 봤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해거름님께서 여둘톡 들으면서 선우 하나 두 작가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따라 읽으며 10년 만에 책 읽는 즐거움을 되찾았다. 출퇴근 시간 동안에만 읽었는데도 벌써 6권째다. 이번엔 소년이 온다에 도전. 연구실을 그만두고 우울이 깊어지면서 다시는 책 읽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없을 줄 알았다. 선우 하나 작가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라고 쓰셨어요. 뿌듯하네요.
책을 안 읽어 버릇하다가 저희가 추천하는 책들 중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 라고 읽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추천한 책들도 다양하게 많잖아요. 책을 읽을 시간이 어딨어? 라고 하시던 분들도 책 읽는 시간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희도 열심히 추천할 테니까요. 오늘도 또 햄릿과 맥베스를 추천을 했잖아요. 함께 책을 읽는, 아시죠? 독서 부문 온다. 한강을 타고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천했던 책들, 여둘 애드로 소개한 책, 그리고 저희가 집필에 참여한 책들을 하나의 해시태그로 정리해서 올리는 그런 자그만 자기만의 캠페인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 톡토로의 서재라는 해시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여둘톡 추천도서 이런 해시태그로도 검색하시면 저희가 언급했던 책들, 참여했던 책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촌 산기슭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제목 앞에 말머리로 노벨상 소리 질러! 이렇게 써주셨어요. 도서관에서 이옥선 작가님의 즐거운 어른을 막 대여해서 돌아오는 길에 한강 작가님의 수상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 일렁임이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네요. 지난주 여둘톡 한강절 에피소드를 듣고 나니 사연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여름 두 분이 김혜순 시인과 쉰보르스카의 시를 낭독해 주셨던 날 이번 책은 사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자주 가는 동네 서점에 들러 직원분께 두 시인의 책이 있는지 여쭈었어요. 직원분은 서가로 가서 조금의 헤매임도 없이 두 권을 척 하고 건네어 주셨지요. 얼마나 놀랍고 멋있던지. 뭘 먼저 읽을까 고민하다가 김혜순 시인 책부터 구매했어요. 이 책방의 시그니처인 나만의 개인 도서 카드에 시집 제목이 쓰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꼈고 아주 길었던 올여름 시집을 읽는 일은 저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쉰보르스카 시집도 사러 갈까 하는 찰나 지난주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책방이 한강 작가님이 운영하는 서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구매한 책들을 모아보니 모두 여성 작가들의 책이란 점도 깨닫게 됐어요. 이번 노벨상은 나혜석이, 박완서가, 박경리, 김혜순이 받은 상이라는 트위터에서 본 문장에 깊이 동의하며 뭉클했었는데 한강 작가님께서 손수 섬세하게 골라놓았을 책들에서 여성 작가들의 우수한 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건 참 기분 좋은 우연이었어요. 잠시 여행 온 제주의 작은 서점에서 즐거운 어른을 아껴 읽으며 이만 마무리합니다. 파워라고 하셨어요. 너무 신기한 연결고리네요. 여둘톡을 듣고 시집을 사러 동네 책방에 갔는데 거기가 한강 작가님 서점이었다니. 얼마 전에 저한테 김혜순 시인의 시집을 선물해 주기도 했던 오은 시인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우리 청취자 메일이 이런 게 왔어 라고 알려줬더니 서점에서도 너무 반가운 거지. 김혜순이랑 쉰보르스카라니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이 왔구만 싶었던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웃겼어요. 성대모사 잘하네요. 여기 직원분이라고 쓰신 분이 한강 작가님이었을 수도 있고 매니저님이었을 수도 있지만 두 분 다 정말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셨겠죠? 산기슭토로님에게는 좀 잊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될 것 같네요. 네,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님 수상 특집 방송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영등포에 살고 계시는 40대 톡토로님께서 메일 보내주셨습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올해 3월부터 여둘톡을 듣기 시작해서 1화부터 정주행 중이라 아직 2023년 4월 방송을 듣고 있어요. 언니들 방송은 제철에 들어야 제맛이라는 말씀에 여러 번 흔들렸지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도서관 가서 전집이 순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권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저예요. 방송도 순서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라 2023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회차가 한강 작가님 수상 기념 방송이라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저의 철칙을 깨고 바로 듣고 왔답니다. 방송 듣는 내내 맞아 그렇지 역시 언니들도 내 맘과 같구나 하면서 내적 찌찌뽕을 여러 번 외쳤어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사를 접하자마자 너무 놀랍고 기뻐서 바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올해 노벨문학상을 한강 작가님이 받았대. 남편은 저에게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상 받으면 나도 인정받는 느낌이잖아 라면서요. 참고로 남편은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저에게 한강 작가님 작품을 읽어보고 싶다며 집에 책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책장을 뒤져보니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소년이 온다, 여수의 사랑, 채식주의자, 히라버 시간이 있어서 전부 꺼내주었습니다. 찐이다, 찐. 남편에게 작가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이 작품들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덧붙였던 말이 있었어요. 문장들이 다 멋지지만 읽다 보면 너무 아파서 내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고. 보는 내가 이럴진데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고 이입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안 된다고요. 그 여린 몸으로 이런 작품들을 쓰시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하나 작가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독자들은 모두 한강 작가님의 건강을 염려한다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도 혼자 고개를 수십 번 끄덕였답니다. 한강 작가님 수상 소식을 들은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해서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작가님은 뭐랄까 고독한 투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동안 이런저런 압력에 시달리시기도 했을 텐데 긴 시간 묵묵히 같은 길을 걸어오신 데 대한 보상을 이제야 받는구나 싶었어요. 작가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튼튼한 보호막과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기쁜 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의 작품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소설 안 읽는 저의 남편도 지금 채식주의자를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으니까요. 저는 1년 중 10월을 가장 좋아합니다. 빨강머리 앤도 10월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라고 했었죠. 이젠 10월을 더더욱 사랑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한강절을 기념하며 이전보다 더 벅찬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수상 소식 이후에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누구와도 속 시원히 나누지 못해 조금 답답했었는데 언니들 방송 들으면서 기쁘게 수다떤 것 같은 느낌이라 후련합니다. 즐거운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전 이제 2023년으로 다시 돌아가요. 저도 이런 저를 어쩔 수가 없네요. 조만간 남은 회차 다 듣고 제철 방송 들으러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아, 정말 이 감격이 우리 모두가 느꼈던 감격이 이 메일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영등포 톡토로님, 저희가 제철 방송 계속 재밌는 거 많이 할 텐데 2023년에 혼자 계시며 외롭지 않을까요? 이번에 한강절 방송 들으면서 아 진짜 제철로 들으니까 너무 좋구나 이런 거 느끼셨죠? 이 메일을 읽으면서 옛날에 저희 엄마가 동네 약국에 가서 그 아주 친한 여성 약사님이 그때는 현금을 많이 쓸 때였기 때문에 막 이제 여러 사람한테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막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엄마가 가만히 봤더니 그 1,000원짜리를 퇴계 이황이 한 방향으로 보게 다 만들어서 그거를 주려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정체되고 막 그걸 계속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약간 거침없으시잖아요. 소리를 빽 지르면서 야, 니 그것 좀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방향 안 맞아도 거슬러주면 될 텐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언니 나도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강박이죠. 지금 영등포 톡토로님께서 한강절 에피소드를 즐겁게 들었어도 어떤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화부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빼곡하게 기억해서 순서대로 모든 걸 짜맞추면서 듣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그런 강박을 내려놓으셔도 더 즐겁게 한 세상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로 바로 제철로 건너오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한화는 2023년 4월 듣고 또 한화는 제철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떨까요? 절충안을 제안해봤습니다. 경축! 선우 작가님 일본에서 북토크 개최라는 메일이 왔어요. 하나 선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체리체리 토로라고 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일하는 일본인 톡토로입니다. 1화부터 제철 방송을 즐겨 듣고 있지만 지금까지 용기 없어서 메일은 못 보냈는데요. 오늘 선우 작가님이랑 이슬아 작가님이 11월에 북토크하러 도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신이 난 김에 처음으로 메일 보냅니다. 언젠가 하나 작가님이랑 선우 작가님이 하시는 북토크 이벤트에 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선우 작가님이 일본에 오신다고요? 도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은 일본에 있는 많은 톡토로가 모이는 축제가 되겠네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져요. 물론 그날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하나 작가님도 오시나? 못 오실까? 라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작가님 조심히 일본에 오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세요. 북토크 이벤트가 열리는 K-북 페스티벌에 저도 작년에 가봤는데요. 정말 한국 책을 좋아하는 분으로 가득한 너무 뜨거운 공간이었습니다. 11월이 너무 기대됩니다. 항상 든든하고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고 항상 많이 배웁니다. 좋은 소식에 흥이 올라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바쁘신 가운데 서투른 말의 메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전혀 서투르지 않고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그러게요. 계십니다. 깊어지는 가을 날씨, 하나 작가님, 선우 작가님, 톡토로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추신으로 10월 말에 부산에 갈 예정이신데 65화 대방출 부산 사용법 등을 다시 들으면서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도 써주셨네요. 언니들의 알찬 정보가 많이 도움이 돼서 저도 언니들처럼 좋은 물건, 마음에 드는 맛집을 발견했으면 혼자서 간직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소문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말하는 중요성.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체리체리 토로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작가도 같이 가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가 나이 든 고양이들을 모시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집을 오래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 국내 북토크는 이웃 친구가 고양이를 돌봐주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다니기는 하는데 해외로 길게 둘이 같이 갈 수는 없어서 이번에는 저만 참여를 합니다. 제가 선우 작가를 대표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짧은 메일이 하나 더 왔어요. 도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는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 작가님. 다음 달에 도쿄에서 열릴 사인회에 오신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참가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김하나 작가님도 같이 오시면 안 되나요? 오시는 거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1피토로 드림 하셨는데 아쉽게도 저는 가지 못합니다. 네. 참여 방법을 알게 되면 여둘톡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K북 페스티벌의 일정은 11월 23일 토요일과 11월 24일 일요일 이틀 동안 열리고요. 저는 아주 기대가 되는데 이슬아 작가님과 같이 토크를 하게 됩니다. 첫날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토크 그리고 이어지는 사인회가 있고요. 그날은 아마 저녁까지 이야기 장수 부스에 머물면서 찾아오시는 톡토로들과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4일 일요일에 오후에 아마도 사인회가 또 따로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북 페스티벌이 열리는 11월 23일 토요일과 24일 일요일 이 중에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됩니다. 네. 토크를 보시면 더 좋을 거고 아니더라도 저랑 인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도쿄에 계시는 톡토로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우리 황선우 작가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토크 참여 방법은 알게 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 얼굴 피켓 같은 거 쥐어서 보낼까요? 그거 왜 등신대 이렇게, 같은 거? 그 식당 가면은 그 식당 셰프 등신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해가지고 갈까 봐요. 저희가 갑작스러운 특집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방송들을 또 길게 하면서 정신이 없기도 하고 많이 지치기도 해서
소개하지 못하고 지나간 메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버렸어요. 그중에는 아주 의미 있는 톡토로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토지를 읽고 맞아. 토지에 나온 곳들을 탐방한. 탐방을 쭉 해서 완주를 끝냈다라고 하는 메일도 2통이나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잘 읽었고 사진도 잘 봤고요. 소개를 하지 못한 채 넘어갔네요. 그리고 그런 메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꼼꼼히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메일은 얼마든지 소개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20화는 여둘 고정클럽 햄릿과 맥베스, 조승우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둘 애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 동구밭의 설거지바와 핸드크림, 그리고 할인 코드 한글로 톡토로 할인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저희 집 티켓 요정 황선우의 티켓팅 노하우 대방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